다만 이제 이런 특약을 갖춤으로 인해서 좀 더 안전한 물건을 좀 꼼꼼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요. 또 뭐 특약을 거부하고 뭐 협조를 안 해준다면 계약을 좀 더 이제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죠. 사기를 당하는 경우에 대부분이 사기꾼이 하는 말만 믿고 고지고대로 따라가서 이렇게 당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이런 특약들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걸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태훈 법무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뭐 부동산 관련해서 고객들께 여러 상담도 하고, 이제 부수된 뭐 등기 업무나 그리고 소송 업무, 가압류 가처분 업무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여러 가지 뭐 분쟁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릴 텐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라는 거는 이제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실수는 잘 하시진 않죠.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돈을 들이는 이제 계약인 경우가 대다수이실 텐데요. 이런 정보 홍수 속에서 얼마나 미리 알아보고 조사하고 하시겠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서 흔하게 본 사례라면 이제 내가 들어갈 집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입주하시는 경우가 꽤 되더라고요. 집이 매각할 경우 시세를 어느 정도 내가 제대로 예측을 해야 내 전세금이 보전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파악이 가능하죠. 만약에 시세 파악이 어려운 경우, 이럴 때는 뭐 보통 임대인이나 중개사님이 하는 말만 그대로 믿고 뭐 안전할 거라 생각하고 이제 판단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최대한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프롭테크 관련해가지고 많은 부동산 앱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참조하시고, 또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많이 보시곤 하죠. 가장 문제되는 건 그거예요. 이제 신축 빌라 같은 경우, 신축 빌라 막 여러 단지에 있는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제대로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시세라는 거를 이제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세라는 게 세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용해서 최근에 많은 발생한 전세 사기 같은 경우, 그런 경우를 이용해 가지고 발생했죠.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특약을 넣는다고 전세 사기를 확실하게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로서는 진짜 전세 사기 하려고, 사기 치려고 작정하고 이제 담벼드는 자들을 이제 대응할 재간이 없죠. 다만 이제 이런 특약을 갖춤으로 인해서 좀 더 안전한 물건을 좀 꼼꼼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요. 또 뭐 특약을 거부하고 뭐 협조를 안 해준다면 계약을 좀 더 이제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죠. 사기를 당하는 경우에 대부분이 사기꾼이 하는 말만 믿고 고지고대로 어떻게 따라가서 이렇게 당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이런 특약들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걸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가지 정도 추려봤는데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좀 이제 넣으면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섞었어요. 하나씩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전세자금 대출 시, 이때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자금 대출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이건 저는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대다수 사회 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들은 반드시 전세자금 대출을 끼고 입주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게 임차인의 귀책이 아니라 임대인과 그런 임차 물건의 사유로 인해서 대출 승인이 안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이런 특약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뭐 승인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계약금을 그대로 날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리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계약을 진행하면 뭐 이런 상황들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을 설득할 때도 이게 임차인 잘못이 아니라 임대인 쪽에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제 그럴 경우에 발생할 경우에 특약이 발동되는 것이니까 하자가 없다면 전혀 문제될 일이 없다고 이렇게 설득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임차인의 귀책으로 대출이 안 나온다, 이러면은 어떤 임대인이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해서 넣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평가 가액이 뭐 제대로 안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에 있던 기존 임차인이 뭐 안 나갔다든지, 뭐 전입세가 일람 떠봤는데 아직도 안 나갔다든지, 뭐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두 번째로 이거 반드시 넣어야 될 조항이에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죠.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하지만 이게 보증보험 가입 기간을 이제 무한정 기간을 주기에는 이제 임대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가입은 잔금 지급 후 1, 2개월 내에 뭐 이제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런 특약을 붙이는 것이죠. 이거는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이제 뭐 주택임대차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필수가 되었죠.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 들고요. 뭐 실제로도 그렇죠. 최근에도 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즈음에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올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해서 이제 곤란함을 겪는 그런 고객들이 많거든요. 그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나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못하게 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진짜 나중에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력하게 임대인에게 어필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이길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주택임대차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담보권이나 뭐 전세권 등 이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권리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조항은 넣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전입신고 당일에 새로운 권리가 설정돼 가지고 임차인이 피해본 사례 많죠. 진짜 실례로 전입신고 당일에 소유자가 변동되면서 같이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근저당도 같은 날 설정돼서 갑자기 그런 경우에 임차인이 후순위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근저당 같은 이런 등기부에 공시되는 권리는 등기 신청 접수 시에 바로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같은 날에 이제 설정이 되었어도 이런 효력의 발생 시기에 차이가 발생해가지고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약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실무적인 문제가 있어요. 등기부는 공시를 할 수 있잖아요. 바로 등기부를 떼보면은 바로 나옵니다. 제대로 공시가 되는 건데 이런 확정일자분은 공시가 안 되잖아요. 공시가 안 되고 또 예를 들면은 등기부는 접수했을 때 제 접수번호라는 게 뭐 따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뭐 효력 순위나 이런 것들을 가늠을 할 수 있는데 확정일자는 뭐 언제 접수했는지 몇 시에 접수했는지 뭐 그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공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뭐 그날에 들어온 확정일자들 다 모아가지고 다음날 그 0시에 바로 효력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대안도 많이 막 논의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임대차를 차라리 그냥 등기하게 하자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행정력을 이제 그쪽으로 주지 말고 그냥 등기소에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자 이런 논의도 계속 뭐 나오고 있어요. 네 번째로,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뭐 당연히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당연히 그 제3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도 당연히 승계가 되는 것이니까 뭐 딱히 문제될 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업무에 있어서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면은 보증보험 심사에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저는 뭐 이제 실제로는 안 해봤는데 그런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러면은 좀 고려해야 되는구나, 뭐 필수는 아니지만 좀 고려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큰 문제라고까지 할 수 없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보증보험 심사 빨리 완료돼가지고 승인이 나야지 이제 안전하다고 이제 생각하고 마음 놓을 수 있는데, 만약 길어지면 그 길어지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겠죠. 다섯 번째로,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된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임대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다면 임차 물건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임차 보증금에 우선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임차 보증금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보통 체납 세금은 등기부에 반영이 늦게 돼요. 그래서 등기부상으로는 임대인이 진짜 현재 체납 중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런 특약이 필요하고요. 임차 보증금이 1천만 원 초과한 주택이나 상가인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직후라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계약서에 특약을 기재하고 난 뒤에 바로 세금 내역을 열람한다면 좀 더 안전을 확보할 수 있죠. 체납세금의 법정기일이 임대차 확정일자보다 앞선 경우라면 세금이 더 우선이니까 확정일자 받을 날 직전까지는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 외에도 이런 임차할 물건에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아서 근저당이 설정되는 경우도 있죠. 등기된 근저당권의 최고액과 그리고 전세보증금 합쳐도 뭐 신세보다 한참 낮다면 근저당이 있어도 그냥 그걸 용인하고 입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안심하지 말고요. 임대인의 신용도 중요하니까 이런 담보대출의 원금하고 이자를 잘 상환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지 안심이 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채권자 은행에 이런 부채증명서 받으셔가지고 이자 체납 여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죠.
네, 그렇죠. 임대인이 협조를 해줘야지 가능한 거죠. 세금 내역이야 계약하고 나서 뭐 임차인이 볼 수 있겠지만은 근저당권의 채무의 뭐 금액이나 실채무 금액이나 이자 연체 여부나 이런 것들은 임대인이 협조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 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임차 기간 중 임대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긴다면 제3자는 임대인 지위를 자동 승계합니다. 근데 전세 사기 유형 중 하나가 아무런 자산도 없는 유령법인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그 경매에 들어가게 해서 보증금을 손해를 보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을 미리 알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임대인지를 자동 승계하는 것을 이제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기존 임대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바로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반영해서 허그에서 안심전세 앱을 출시했었고요. 이 어플에서 나의 전셋집을 등록하면 등기부상 변동, 뭐 집주인이 변경된다든지 또 근저당권이 설정된다든지 이런 변동이 있을 때 알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뭐 안전을 확실하게 담보할 정도의 특약은 아니지만 뭐 이런 사항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줄 수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거죠. 왜냐면 요새 정부에서도 전세 사기 워낙에 횡행하니까 대응 차원에서 이렇게 시스템도 갖추고 하는 것 같아요. 안 좋아하죠. 당연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넣어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거 6가지 다 넣기는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어렵죠. 임대인이 협조를 해줘야지 되는 거고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말씀하신 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뭐가 아쉽다고 이런 것까지 해줘야 돼 거부할 수 있는데, 근데 임대인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요새 임차인들이 워낙 정보력이 좋고 또 실익을 잘 따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회적 분위기 이런 받아들이시고 또 계약에 임하신다면 거래가 더 빨리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임대인 측에 잘 어필하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생각하기로는 아무래도 좀 그 제3자를 통해서 하는 게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특약 넣으면서 발생하는 이런 분쟁들을 좀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이런 물건을 중개하는 중개사님한테 좀 이런 조건을 설명하고 최대한 원만한 교섭이 좀 이루어지게끔 요청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계약하기로 딱 결정하고 나서 만약에 계약 당일에 이거 특약 설정해달라 이러면 임대인이 더 거부 반응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미리 조건에 얼마나 맞출 수 있는지 이런 걸 미리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잡음을 덜 수 있겠습니다. 또 실제로 이런 특약을 뭐 요구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임차인이네 하고 이제 계약을 거절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계약이라는 게 또 사람 간의 일이기 때문에 최근 이런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 이런 것들 잘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겠고요. 또 뭐 만약에 특약을 받아주겠다 그러면은 받아주면 난 고민 없이 뭐 당장 난 이게 계약하겠다라든가 아니면은 전세금을 조금 더 올려줄 테니까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여러 가지 좀 대안을 제시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무조건 전세보증보험이 가장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미승인시, 뭐 임대인의 귀책으로 인한 미승인시, 이거 두 개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잔금 지급일 2일까지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하죠. 반드시 이것도 넣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거는 워낙에 옛날부터 당연한 특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받아들이는 데는 무슨 거부감은 없으실 거예요. 이건 당연히 디폴트 값으로 넣으시고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 관련해서는 꼭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라면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 도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소송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주로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된 게 주를 이뤄요. 전월세 상한제는 주로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을 통해서 마무리되는데 뭐 이것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차임과 보증금 각각 5%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5% 범위를 초과해서 증액을 했다면 임차에 있는 초과분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요. 임대인은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5% 범위를 초과 증액해서 갱신한 계약은 법 해석상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에 따른 갱신계약으로 볼 수 없고요. 만약 일반 합의갱신 계약으로 봐서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점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5% 상한 규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임대인이 임의로 이제 마음대로 증액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기존 임대료하고 주변 뭐 임대계약 시세 이런 걸 조사해서 비교한 후에 당사자가 협의해서 도출해야 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는 않죠. 보통 그냥 5% 올리겠다. 그러니까 또 갈등이 생기곤 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상한제고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그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이 법상 9가지 이유가 아니고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9가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2기의 차임 연체. 뭐 2번 연체를 해야 되는 거냐 이게 아니고 그 미납의 총액이 월세 2개월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짓이나 부정한 임차의 경우, 세 번째로 합의하에 임차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고의 중과실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또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철거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임대인 직계존비속 포함해서 임대인 측에서 실제로 거주를 하려는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의 의무 위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해당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9가지 이유 중에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이거든요. 임대인이 실거주 갱신거절 후 2년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요. 이게 가장 많은 유형의 분쟁일 수밖에 없는 게,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실거주 의사를 입증하는 게 이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각자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할 테니까요. 임차인이나 임대인 그리고 또 이제 장래에 발생할 실거주를 가지고 이제 당장 집을 빼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분쟁이 많을 수밖에요. 일단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면요.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이 이제 인정된 사례는요. 임대인이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그 갱신거절을 당한 내역을 증빙한 경우나, 그리고 임대인이 자신의 직장 출퇴근, 가족의 병간호 이런 것들을 이유로 갱신거절 사유를 소명한다거나, 그리고 임대인의 이런 생활권력, 주 생활권력이나 기존 거주주택의 권리제한 현황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임대인이나 그 가족의 실거주 의사가 입증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인정이 되곤 하죠. 또한 이제 임대인의 실거주 갱신거절이 인정된 사례로 좀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좀 있어가지고요.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 사례는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소유자가 변동된 사안입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종전 임대인에게 실거주 사유가 없으니까 계약이 이미 갱신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새 주인이 계약갱신이 된 상태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은 것, 그 상태에서 이제 본 것인데, 기존 하급심사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이렇게 했어요.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그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범위 상당하다라고 해서 새 집주인의 갱신거절을 부정했었습니다. 근데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죠. 그래서 대법원 판시는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더라도 그 이후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6개월에서 2개월 그 사이죠. 그 기간 내라면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를 주장할 경우라면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내라면 종전 임대인이든 새로운 임대인이든 실거주를 주장해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정된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이제 임차인이 퇴거를 했어요. 근데 이후에 주택이 부동산의 임대 매물로 올라온 것을 임차인이 체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임대인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한 거고요. 임차인 이사 비용이나 이런 것도 다 전보를 해야겠죠. 그 밖에 이제 임대인이 평소 임대 목적물의 매도 예정을 언급한 사실, 그리고 임대 목적물의 소재지가 임대인의 생활권력이 아닌 점, 또 기타 여러 가지 소명 자료가 부족한 경우, 이런 걸로 인해서 갱신거절의 정당성이 부정된 사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최근에 실거주 갱신거절이 이제 부정된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집주인이 실제 거주 유무를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쯤에나 있던 판결인데, 이 사건은 임차인의 그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 원고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하고 그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이었는데, 원심은 실거주 요건 조항에 해당 사유를 억지로 꾸며냈다든가, 또 주택을 타에 임대하거나 매도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이런 실거주 계획과 명백하게 모순되는 행위를 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실거주 계획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적법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근데 대법원은 실거주 의사 인정 여부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이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점은 임대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임대인의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이 내세운 기준은 7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임대인의 주거 상황, 그리고 임대인이나 그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이런 사회적 환경, 세 번째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그리고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 거절을 전후의 그런 임대인의 사정, 임대인이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 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그리고 이러한 언동으로 계약 갱신에 대하여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를 했는지, 그 내용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는데, 이 사안에서는 임대인이 원고가 이제 5항하고 6항, 즉 모순되는 언동을 했다던가 또 이런 언동으로 인해서 임차인의 신뢰가 훼손됐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이제 구체적인 사례 내용이, 이게 처음에는 임대인이 남편과 자녀가 들어와서 산다고 했다가 또 소송 중에는 노부모가 실거주한다고 이렇게 말을 바꾼 케이스인데요. 말이 자주 바뀌니까 임차인으로서는 그 실거주 여부에 이제 의심이 된다는 것이 주 이유겠죠. 결국 임대인 입장에서는 실거주를 이제 주장하려면 일관되고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이를 입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사람이 사정이 여러 번 바뀔 수도 있는 것인데 너무 제한을 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한편으로는 워낙 이렇게 거짓된 이런 실거주 갱신 거절이 난무하니까 법원에서도 좀 이를 좀 제동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좀 우려가 되긴 해요. 이게 구체적으로 일관되고 또 물론 바뀔 수도 있죠.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바꾸더라도 바꾼 정황이나 뭐 사유가 또 이제 명백한 그런 걸 입증을 해야겠죠. 임대인으로서는 좀 부담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일단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사를 할 거다라는 거는 이제 이삿짐 센터 결제네요. 이삿짐 센터의 이제 대표님들하고 뭐 문자 주고받았네요. 그리고 뭐 집안에 이제 짐 정리하네요. 그리고 뭐 만약에 노부모 뭐병 이제 병수발 들어야 된다 하면은 병원 진료 기록,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이런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할 만한 문서가 가장 효과적이죠. 그런 이제 실거주를 하는 데 있어서 미리 준비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문자 같은 것도 제3자하고 주고받은 그런 내역이 있을 것이고요. 그거를 준비하기 위한 결제 내역, 그런 것들이 있겠고, 이제 임대인의 그런 생활 반경, 그런 것도 입장을 하려면은 뭐 그 휴대폰에 전파 그 기지국 위치, 그래서 그런 걸 통신사에서 입증을 해가지고 내가 주로 여기 활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여기를 이사 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입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임대인의 이런 주장을 이제 탄핵시켜야 되는데 임차인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임차인은 사후적으로밖에 알 수 없거든요. 상황상 뭐 생각이 든 거는 이런 것들이 있죠. 임대인이 몰래 뭐 집을 내놨다든지 매각을 시도하려고 내놨다든지, 부동산을 수소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부동산 수소문을 해가지고 뭐 이런 정보가 있다, 뭐 누가 이런 들은 내역이 있다, 그런 사실 확인서나 뭐 진술서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고,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그 임대인의 주장을 탄핵할 만한 자료를 취득하는데 아무래도 그 정보에 불균형이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임대인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한 것도. 예. 전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별도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요. 전세 보증금이 증액이나 감액되었다면 계약서를 작성해야겠죠. 보증금을 감액하는 경우라면 괜찮은데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증액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도 증액된 보증금 입금일 당일에 뭐 근저당이나 이런 전세권 뭐 이제 권리 변동 사항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런 특약이 들어가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데, 보증금 증액하기 전에 전세 보증보험 갱신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체크하고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그래야지 불측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제도가 일부 개정이 돼서요. 주택가격 담보 인정 비율이 종전에는 100%였는데 이제 90%로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그 말씀드린 안심전세 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가진단 해보시면은 금방 나타나니까 해보시고 계약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약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늘 임대차 관련 분쟁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서로 간의 이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저 같은 사람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미 모든 감정이 다 상할 대로 상하셔서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임대차 관련해서 이런 다양한 사례와 분쟁들이 있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고객들이 오시더라도 최대한 합의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야지 비용과 시간, 감정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기대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런다면 이제 대비하는 차원에서 법적 조처를 해 놓아야겠지만, 단순히 감정상에서 소송을 간다 이런 거는 전 바짓가랑이 자꾸 말리고 싶습니다. 괜히 뭐 저 같은 사람 좋은 일 시키시는 건데요. 각자 좀 한 발씩 양보해가지고 좀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이 소송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사법기관에 내가 이런 일이 엮일 수 있다니, 뭐 이게 엄청난 당사자로서는 스트레스거든요. 저도 소송 당사자가 옛날에 돼보긴 했었는데 겪어보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고객들한테도 그냥 돈 날리지 마시고 최대한 합의하시라고 얘기하죠. 왜냐면 제가 겪어본 게 있으니까. 머리도 많이 빠지고 그 법원에 뭐 왔다 갔다 하고 시간 뭐 공들이고 맨날 사건 검색하고 챙겨보고 이런 게 다 돈이죠. 또 결국에는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그거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 줄 수 없으니까 보증금 반환일자를 미루자. 제일 많은 사례가 이겁니다. 가장 흔한 유형이기도 하고요. 최근 이제 집값이 조정 국면에 이제 들어서면서 뭐 일부 지역은 전세 시세가 이제 떨어지는 경우도 이제 발생하는데 그래서 기존 임차인하고 같은 값에 맞춰가지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는 거죠. 뭐 임대인은 자기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바로 내주지 않고 임차인은 이제 다른 데로 이사가 되는데 자금을 맞출 수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주택의 반환과 보증금 반환은 서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지 않는다. 그럼 임차인으로서는 이사 가지도 못하고 계속 주택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합의로 이제 들어갈 경우에는 임대인은 뭐 보증금 반환 일자를 늦추되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이런 내용으로 하고 또 만약에 반환 일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않는다 이러면 강제 집행을 승낙한다 이런 조서가 작성되곤 합니다. 다행히 그 사이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원만하게 이제 딱 끝나는 것이고 그런데도 안 되면은 뭐 임대인으로서는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융통을 하든지 결국 안 되면은 이제 강제 집행을 승낙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경매입니다, 경매. 가지고 있는 집에 부동산 경매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법원에서 무슨 조서를 작성한다든지 뭐 공정증서를 작성한다고 하면은 별도로 이제 소송으로 판결을 받는데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요.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죠. 보통은 이런 조서를 안 쓴다면은 임차인이 별도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고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확정 판결을 기초로 경매를 신청을 하는 건데 판결 받는 시간 사이를 뭐 대략 6개월 정도? 그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라는 겁니다.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도 보증금보험에서 다 먼저 상환을 해주니까요. 소정의 뭐 수수료가 든다 해도 절대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일이 벌어졌을 때 봉합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니까요. 네, 그래야지 안심하고 살 수 있죠. 저는 가급적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차인이 이제 이런 경우 뭐 대항력을 유지한 채 임차권으로서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문제될 건 없겠죠. 근데 또 전세보증보험 가입된 거를 실행해서 반환받으려면은 결국에는 이런 임차권 등기 명령이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임차권 등기 없이 이사를 가버리면은 대항력을 상실해서 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의 실행 요건이 조건 중에 하나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락하죠. 보증보험에 전화해서 임대인이 이거 보증금 주지 않는다, 보험 실행해달라라고 하면은 보증보험 측에서 다 안내를 해줍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해야 된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거는 자신의 권리잖아요. 이런 권리를 행사하면서도 반작용적인 측면을 생각을 하셔야 할 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되면은 이게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이제 향후 그곳을 임차하려는 사람들은 임차권 등기를 보고 여기 집주인은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전세를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될 상황인데 임차권 등기로 인해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라면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이런 걸 통해서 승소 판결 받고 경매 신청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좀 제가 몇 개 추려왔는데 하나하나씩 좀 볼게요. 첫 번째 사례로는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만기의 변경이 아니라 갱신된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말이 어렵죠. 근데 사실관계는 대충 이렇습니다. 최초로 1년을 계약했어요. 네. 1년 계약하고 임차하고 있는 도중에 소유자가 이제 변경이 됐는데 소유자가 변경되고 나서 계약이 만료가 됐죠. 1년이. 근데 그리고 나서 새 주인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이제 두 번째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이라도 임차인은 2년까지 기간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 측 주장은 새로 1년 체결한 계약이 이게 기존 계약, 첫 번째 했던 계약의 그냥 기간의 연장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만기에 연장하는 개념이니까 2년 채웠으니 나가라 이런 입장인 것이고 임차인은 두 번째 계약한 건 이제 새로 1년 계약하는 것이니까 다시 2년까지 보장돼야 된다 그 취지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례에서 이 규정은 뭐 결국에는 2년까지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은 선택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은 1년 만료됐을 때 나갈 수 있고 아니면 2년까지 주장해서 2년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사례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장대로 새로 1년 계약으로 보고 2년까지 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이제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전화통화로 이런 갱신에 합의를 했다면은 뭐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의 갱신으로
인정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별도의 뭐 서면 작성 없이 전화 통화로만 합의한 사안인데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이런 자료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이건 묵시적 갱신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임대인에게 통화 녹취한 자료가 있어가지고 합의갱신으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이제 묵시적 갱신이냐 합의갱신이냐 이런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실익이 있어요. 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비용 부담의 문제와 또 보증금 반환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당사자 간에 별도 통지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통보하고 나서 3개월 이후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그럼 임대인은 그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되고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도 임대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와 반대로 이걸 뭐 무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합의 갱신이다 이렇게 한다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야 해지가 가능하고 또 뭐 기간 중에 해지하고 싶다 하면 임대인하고 합의를 하고 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도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임차인이. 이런 실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묵시적 갱신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사례를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사례는 그 임대차 기간이 2021년 3월 9일에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이었는데요. 임차인이 그 두 달 전인 2021년 1월 5일에 갱신 요구 통지를 했어요. 근데 임대인이 이제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거든요. 일단 묵시적 갱신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근데 임차인이 얼마 되지 않아서 2021년 1월 29일 같은 달이죠. 이미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통보한 거예요. 이미 갱신된 계약인데 해지 통보를 한 것이죠. 그러면은 갱신된 임대차의 시작은 2021년 3월 10일이잖아요. 그럼 임차인이 해지 통보한 것의 효력 발생일은 언제가 될까요? 묵시적 갱신의 해지 통보의 효력은 3개월 뒤에 발생하니까 해지 통보한 1월 29일에 3개월 뒤일까 아니면 갱신된 계약이 아직도 시작은 안 했으니까 갱신된 임대차 시작점인 3월 10일에 3개월 뒤일까 이게 문제가 된 사례였어요. 근데 이 같은 문제에서 하급심에서는 후자의 입장에서 판결을 했었거든요. 계약 기간이 아직 개시도 되지 않았는데 그 상태에서 해지 통지의 효력을 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최근 대법원이 이걸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이 이제 전자 입장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왜냐하면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법정에서 언제든지라고 해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이유였어요. 이미 묵시적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계약 기간 그 갱신 기간의 그 시작 이전에 해지 통지를 하더라도 그때부터 3개월 봐준다는 거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좀 기억나는 사례라면은 바닥마루 있죠? 보통 이제 강마루 소재 이런 거가 있는데 이게 좀 찍힘이 약해요. 좀만 못 떨어뜨리면 금방 이제 파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4년 살았는데 감가가 이미 진행된 상태라서 뭐 이제 통상의 손해라고 이제 통상의 손상이라고 이제 판단한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뭐 사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강마루 설치하신 분들은 아마 바닥이 다 많이 울퉁불퉁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이제 강마루 시공된 집을 분양 받을 때도 저희 같은 경우는 막 여유분을 확보해서 좀 창고에다 보관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보수할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런 강마루 사례 같은 경우는 이런 구체적인 사정을 봤을 때 이제 통상의 손상이니까 임차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사례도 있어요. 곰팡이 문제가 있죠. 이제 곰팡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곰팡이는 이게 곰팡이 발생한 원인이 건물 구조상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임차인이 잘못 사용한 문제인지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좀 감정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건물의 하자로 인해서 벽면이나 이제 샤시 틈에 크랙이 있다 그렇다면은 뭐 외풍이 발생하고 결로 생기니까 그걸로 인해서 곰팡이가 생기죠. 이 경우에는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요. 근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 임차인이 뭐 어떤 수경작물을 막 많이 재배한다거나 실내 습기가 많이 생기는 환경을 만든다거나 또 뭐 물을 쏟았는데 제대로 제습 처리를 잘 안 한다거나 그런 경우로 인해서 발생한 곰팡이라면은 임차인의 관리 소홀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실제로도 많이 있죠. 특히 뭐 이사철이나 입주철에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가끔 저에게도 상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신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일단 뭐 소송을 하려면 당사자 특정이 좀 잘 돼야지 좋은데 또 계약서 없이 진행한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그 소재 파악하는데도 시간 걸리고요. 또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도 힘드니까 법적 조치하려면 초반부터 막막하고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사기를 치려면 남들이 잘 모르는 걸 해야지 사기를 치기 쉽겠죠. 인테리어 사기의 경우도 이런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일반인들은 어떤 자재가 좋은지 또 뭐 그 자재 단가가 얼마인지 보통 요새 들어가는 뭐 노인 평균은 얼마나
하는 게 적정한지, 시공 순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거 잘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격차가 이거 너무 크기 때문에 속기도 쉬운 것이고요. 또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목돈이 들어간 일이니까 더욱 사기꾼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전형적인 시나리오죠. 가급적 계약서를 안 쓰려고 하고요. 계약서를 쓰더라도 계약금을 너무 요구하고 시작합니다. 너무 많이 요구하고 시작하고 애초부터 많이 먹고 튀려고 이제 세팅을 해놓는 것이죠. 일단 입금은 받고 철거 작업은 들어가는데 철거 이후에는 잠수 타고 이후에 어떤 시공도 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연락이 닿아도 내가 무슨 사고 났다, 심지어는 뭐 암에 걸렸다, 계약금으로 자재를 샀는데 자재가 이상이 있다, 뭐 이런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이제 시간을 지연시키고요. 결국에는 그대로 날라버리는 게 전형적인 사례죠. 계약 방식은 업체별로 다 뭐 각 기준이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사적자체 영역이라서 뭐 제가 왈가왈부하는 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그냥 생각으로만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계약금은 그냥 아예 없거나 최소한으로 해놓는 것이 좋고요. 많아봤자 한 10% 정도? 물론 보통 어떤 계약이든 간에 계약금은 10% 잡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근데 그 이상은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가 당연히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자 입장에서는 뭐 성금 받고 진행하길 원할 겁니다. 근데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성금으로 진행하는 건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죠. 뭐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대금 지급 방식은 공정별로, 기성별로 퍼센티지에 맞는 금액을 지급해야지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비자가 직접 공정률을 눈으로 확인하고 또 전체 금액에서 해당하는 기성률에 맞춰가지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이렇게 업자한테 요구를 했는데 자재 살 돈이 없어서 먼저 돈을 줘야 한다, 뭐 이렇게 한다면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만한 자재 살 돈 없으면은 일단 자본력에서 좀 많이 밀린다는 반증이고요. 나중에 그렇다면 사고 발생할 때 그 과연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한 공사 현장에 중복 계약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면은 그 법적으로 일단 기존 업체와 계약이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 중인 상태에서 소비자가 다른 업체를 부른다, 이러면은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이런 계약을 이행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오히려 소비자가 이행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계약 불능의 이제 귀책이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절차로 이제 내용 증명 통지를 하고 시공업체에다가 이제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상황을 만들어 놔야지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가 돼야지 다음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만약에 나중에 들어온 그 업체가 아직 그런 기존 업체하고 계약 중인 상태라는 걸 인지했는데도 만약에 시공을 했다, 그러면은 또 이제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렇게 기존에 남이 해온 작업을 이어받는 거를 나중에 들어온 업체들은 꺼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제 현실적으로 그 기존에 공사했던 업체가 어떤 작업을 해놨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들어오는 업체는. 그래서 물론 뭐 이어받아서 시공을 했는데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책임 소재 여부에 관해서 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형적인 그 시나리오가 철거까지만 해놓고 잠수 타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라도 시공을 했으면은 현실적으로 사기죄로 인정받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 돈을 편취할 당시에 공사를 아예 하지 않을 고의가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래도 일부라도 시공을 했으면은 공사할 의사는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기죄 고의를 인정받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금전 사기 경우에도 비슷해요. 뭐 돈을 내가 빌렸는데 뭐 이자를 이게 조금이라도 갚았다, 이렇다면 사기죄 고의가 인정받기 힘든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사례들을 보면 그 타겟이 되는 경우는 그 일단 정보력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몇 천에서 몇 억까지 나가는 그런 일인데 소비자들도 좀 꼼꼼히 공부를 해놔야지 타겟이 되지 않아요. 소비자가 모르니까 그걸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것이거든요. 시공을 하더라도 뭐 좋은 자재를 안 쓴다든지 또 뭐 가격을 부풀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또 소비자가 너무 저렴한 시공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무조건 싸게 달라 싸게 달라 해가지고, 근데 진짜 인테리어는 싼 게 비지떡이거든요. 너무 싸게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소비자가 계속 싼 것만 찾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금력 없는 이름 모를 뭐 영세업체 쪽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뭐 그런 쪽에서 그래 그렇게 맞춰주겠다라고 하면 그냥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냥 사기 당하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적당한 가격 내에서 좀 비교해보고 견적 비교해보고 계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또 업체 선정을 잘 하셔야죠. 가급적이면은 그 실내 건축 면허가 있는 곳에서 하시길 바라고요. 이런 그 실내 건축 면허가 있으면은 공제조합에 가입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공제조합을 통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업체 사업자 등록증 확인하시고 또 사업자 등록증상에 이제 주소지 직접 방문해 보셔가지고 사무실 방문해 보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직원도 많고 이런 업무 프로세스를 제대로 갖춘 회사인지 그런 걸 좀 파악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사 대금의 적정성을 좀 잘 판단하셔야겠습니다. 업체 이런 포트폴리오 이런 것도 좀 보고 또 기본적인 이런 상세 내역 같은 걸 요구하셔가지고 세부 자재들이 어떤지 또 단가는 적정하게 설정되는지 이런 거 보시고요. 그밖에 이제 다른 업체에도 계속 견적을 다양하게 요구하셔가지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렇게 비교 견적 해보시고 품질 같은 거 회사 어떤 모델 이런 것들 계속 보시면서 계약서 작성 전까지 충분히 공부해 보셔야지, 그래야지 보험 눈이 생기고 사기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계약서 잘 쓰고 꼼꼼하게 다 체크했다고 해도 사기 당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업체가 뭐 괜찮아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공사대금도 적당하고 뭐 다 완벽하다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계약금만 크게 줘버리고 철거하고 잠수 타고 뭐 이런 상황이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좀 계약서를 좀 더 세부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쓸 줄 아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당사자 즉 이제 시공업체가 내가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는 업체로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요. 계약서 상에 뭐 세부 내역표 같은 거 넣어서 해면대 변기는 뭐 어떤 제품이 들어가는지, 샤시 어떤 게 들어가는지 이런 것 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약금 최소 한도로 해놓고 그 기성 비율에 따라서 대금 지급하는 구조로 좀 작성해 보시고요. 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정표를 요구해서 받아주시면 참 좋습니다. 언제까지 몇 %의 공정률을 완성하겠다는 타임라인 이런 것들이 기재된 공정표를 받아주시고요. 타임라인에는 부수적으로 어떤 세부 공정이 들어가는지, 난방 공사 어떻게 들어가고 이제 뭐 벽 공사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어떤 공정이 들어가는지를 좀 세세하게 기재해 두시면은 이런 기상 부분 확인 시에 참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정률에 표기된 기성률만큼 그때 맞춰가지고 대금을 지급하면 안전하겠죠. 그리고 타임라인이 기재된 그 공정표를 토대로 지체상금 조항도 너무 좋습니다. 공정 일정이라는 게 양 당사자 간의 약속이잖아요. 이런 약속을 어느 정도 얼마나 어겼을 때 지체됐을 때 그 이후로는 지체상금 몇 %, 이런 걸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일정 맞추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연찮은 게 이제 유명하고 이런 좋은 채널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주거지에 대한 이런 사기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당사자분들께는 진짜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근데 마음 아픈 일이지만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우리 구독자분들의 삶에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승하시고요. 감사합니다.